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부부 모임에서 시작된 위험한 게임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어울려온 네 팀의 부부. 모든 것을 공유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선을 넘는 것이 당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배우자를 바꿔보자는 제안이 장난처럼 시작되었지만 그 호기심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 끝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면 되는 거 아니야? 과연 이들이 맞이한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이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한 지는 12년이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아내와는 연애 기간까지 포함하면 15년 가까이 함께했기에 이제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익숙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예전처럼 설레거나 뜨겁게 끌리는 감정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부부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네 팀의 부부가 함께하는 모임이었는데 서로 오랜 시간 알고 지내면서 가족처럼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주말마다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끔 여행을 떠나거나 집들이를 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고 서로의 고민을 허물없이 털어놓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 있었습니다. 각자 부부끼리 따로 방을 쓰기는 했지만 저녁이 되면 모두가 모여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와인잔이 몇 번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평소라면 쉽게 꺼내지 않을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 솔직히 불가능한 거 아니야? 술이 몇 잔 들어간 태진 씨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잠시 멈추더니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누군가가 농담처럼 받아넘겼지만 태진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생각해봐. 우리끼리 이렇게 자주 보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솔직히 가끔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새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적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조용히 술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 표정이 묘하게 무덤덤해 보였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그래도 그걸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없으니까 다들 참고 사는 거 아니겠어? 누군가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태진 씨는 피식 웃더니 다시 술을 한 모금 삼키고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에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만약 말이야. 서로 한 번씩 바꿔보는 거라면 어떨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른 부부들도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게 보였지만 누구도 대놓고 부정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흥미롭다는 듯 피식 웃으며 술잔을 흔들었고 누군가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역시 그 말이 터무니없다고 강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좀 위험한 발상이네. 그치? 위험하긴 한데 솔직히 호기심은 안 들어? 술 기운이 올라서일까? 아니면 정말 속마음이 드러난 걸까? 태진 씨는 장난처럼 웃으며 말을 이어갔지만 그 말이 내뱉어질수록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 가능한 거잖아. 서로 책임질 일 없이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면 문제될 것도 없지 않을까? 그제야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태진 씨는 진심으로 그런 관계를 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녁 내내 조용히 술을 마시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에 띄게 표정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 이야기를 거기서 끝냈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계속해서 그날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 있잖아.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강하게 요동쳤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선을 넘기로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내의 한마디가 귓가를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 있잖아.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어?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농담이겠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던진 말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아내는 그저 웃으며 내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일부러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날 태진 씨가 한 말. 우리 모임에서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내는 장난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나는 애써 말을 흐렸지만 아내는 여전히 내 눈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술자리에서 태진 씨가 했던 말, 그리고 잠깐 스쳐갔던 상상들. 그걸 정말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아내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녀는 내가 뭐라고 대답하든 크게 동요하지 않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아내 역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네 팀의 부부가 모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가볍게 와인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처음에는 평소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날과 비슷한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얘기 다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 태진 씨가 잔을 흔들며 슬쩍 물었고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분명히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뭐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잖아? 누군가 농담처럼 받아쳤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흥미와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서로 감정 없이 가볍게 즐기는 선에서 끝낼 수 있을까? 나는 순간적으로 아내를 바라보았고 다른 부부들도 순간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직접 이런 말을 꺼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자 이제는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만들어진 듯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서로 너무 잘 아는 사이니까 오히려 감정적인 부분 없이 더 쿨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문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겠지. 솔직히 누군가가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로 한다는 전제라면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손에 땀이 배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벗어날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단순한 농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선을 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자의 방을 정하고 서로의 배우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한 날, 나는 방 문을 닫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내가 아닌 태진 씨의 아내, 유진 씨. 괜찮아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조금 실감이 안 나요.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단계까지 와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 천천히 가볼까요? 그녀는 부드럽게 내게 다가왔고 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배우자를 바꿔 금지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느껴지는 감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서로를 대하는 분위기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태진 씨는 평소처럼 농담을 던졌고 다른 부부들도 어색하게 웃으며 조용히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 아내와 태진 씨의 시선이 미묘하게 자주 마주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불안한 느낌을 애써 눌러 담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평소처럼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확실히 전과는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농담처럼 던졌던 제안이 현실이 되었고 한 번 선을 넘은 이상 그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들 예상보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심지어 가끔씩 지난번 어땠어? 같은 가벼운 질문까지 오갈 정도로 우리 사이에서는 스와핑이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관계가 처음의 규칙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해?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아내는 점점 더 모임에서 태진 씨와 가까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자를 바꾸며 선을 넘었지만 그것이 어디까지나 감정 없는 관계일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누구도 상대 배우자에게 감정이 생기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나보다 태진 씨와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둘이서만 따로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고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을 애써 부정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날 밤 나는 예상했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다들 각자 방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겠지 싶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조용히 걸음을 옮겨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아내와 태진 씨가 단둘이 술을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가까운 거리, 둘만의 분위기, 그리고 가끔씩 마주치는 아내의 눈빛. 그건 분명 내가 몰랐던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다. 처음엔 가벼운 호기심이었지만 아내는 이제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그날 밤 이 모든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이미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단순히 그만하자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나는 다음 날 아침에서야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태진 씨와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내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처음부터 우리끼리 합의한 거 아니었어?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잠깐 여러분. 썰라디오의 목표는 구독자 2,000명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썰라디오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취소하셔도 괜찮으니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썰라디오를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내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신 왜 그래? 처음부터 우리끼리 합의한 거 아니었어? 그 말은 마치 이 관계를 정당화하려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서로 감정 없이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그 선을 지키지 못했고, 누군가는 너무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껏 저를 짓누르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아내를 찾아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또다시 태진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숨기려 하지도 않는 모습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뭐 하고 있어?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아내는 순간 당황한 듯 하다가 태연한 표정으로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 갑자기 왜 그래?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진 씨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그런 태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제 말에 아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뭘 그만해? 그녀는 마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감정 없이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지금 당신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 아니라고 할 거야? 제 말에 아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고 태진 씨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술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나는 처음에는 단순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점점 달라졌어. 나도 모르게 태진 씨와 있을 때 더 편해졌고 더 자연스러워졌어.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야?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야?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그대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와 저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모임의 다른 부부들도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평소처럼 떠들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다른 부부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걸. 모두가 처음과는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배우자를 바꾼 후에도 단순한 욕망으로 끝내지 못했고 어떤 감정들은 예상보다 훨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석 씨는 자신의 아내가 태진 씨와 단둘이 있는 것을 신경 쓰고 있었고 은지 씨는 서진 씨와 함께한 후로 점점 더 그의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모두가 속으로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오래갈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 모임에 나가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다른 부부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만의 비밀일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결국 우리 사이를 무너뜨린 것이었고,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예전처럼 지내려 노력했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서로를 대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몇 달 후 이혼을 결정했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순간의 유혹이 불러온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썰라디오는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현실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60대 여성입니다. 이제 딸아이도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났더니 할 일이 없어 지루하던 차에 사연 유튜브를 재미나게 듣고 있어요. 그러던 중 제가 겪었던 일도 한 번쯤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20 초반에 결혼했어요. 지금 같으면 왜 이렇게 일찍 결혼했냐고 할 법한 나이였지만 저희 때는 그리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나이였죠. 그 당시 못 사는 집 아가씨들은 돈 벌어 집안 일으키느라고 좀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는 친정이 잘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른 나이에 시집을 보내려고 했어요. 여자는 빨리 좋은 집에 시집 가서 아이 낳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이었죠. 저희 친정은 굉장히 잘 사는 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육점을 하셨는데 원래는 작은 점포에서 시작해서 점차 크기를 키워 가게를 정말 크게 키워나가셨죠. 종로의 시장 골목에 크게 정육점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낸 몇 개의 가게도 전부 저희 집 거였죠. 사실 당시 정육점은 그리 주변 시선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오래된 편견 같은 게 남아있어서 저거 백정 아니냐는 말도 많이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악 물고 가게를 열심히 키우셨고 그 덕분에 사업이 번창해 부자가 되었고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전쟁도 겪으셨고 아예 맨주먹으로 시작하셔야 했던 걸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출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으셨어요. 정육점으로 돈도 많이 벌었고 스스로 그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래도 그 주변 시선이나 사회적인 평가라는 게 이겨내기 어려운 게 당연하죠. 저희는 친정에 자매가 셋에 막내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은 저희가 아주 좋은 집으로 혼처를 구해 결혼하길 바라셨어요. 돈이 좀 없어도 점잖은 집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이요. 전 셋째 딸이었는데 첫째 언니는 그래서 교사 남편의 시부모님도 교사였던 집으로 시집갔어요. 둘째 언니는 은행원 남편의 그냥 평범한 장사하시는 시부모님 밑으로 들어갔고요. 저희가 굉장히 돈 많았던 거에 비하면 무척 약소한 혼처들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너무 시댁이 잘나서 저희가 기죽길 바라지도 않았고 저희와는 달리 출신이 점잖고 얌전한 집안이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적당한 집안을 고르느라 무척 애쓰셨는데 그런 집안에서조차 저희 집안이 정육점 한다고 해서 혼처를 안 받으려 했죠. 부모님이 워낙 바리바리 혼수며 몸에 싸주셔서 간신히 결혼할 수 있었지만요. 전 막내딸이라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면서 부모님이 더 애써서 골라주셨어요. 저희 시댁은 작은 한약방을 하는 집이었는데 남편은 회사원이었죠. 나름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어요. 동네에서 알게 되어 사람을 끼고 중매를 받았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저희 집에 관심을 갖고 있었죠. 처음 소개받아 만나서 빵집에 앉아있던 기억이 나요. 어른들 없이 둘만 앉아있으려니 너무 기분이 이상했죠. 저는 20 초반, 남편은 당시 20 중후반이었으니 나이도 어렸고요. 미영씨네 댁 참 크고 좋더라고요. 아, 네.
같은 동네라 오며 가며 보는데 항상 멋있었어요. 네, 아버지께서 신경 써서 지으신 집이라. 그렇군요. 돈도 많이 들었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집 지을 당시엔 전 어렸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요. 당시에는 집장수가 지은 허름하고 멋없는 한옥들이 동네를 가득 채우던 시절이었죠. 한옥이라 해서 요즘 짓는 것 같은 근사하고 멋있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대문은 작고 낮고 아주 다닥다닥 붙어 거북이 등딱지 같은 지붕을 하고서 늘어선 한옥이 대다수였죠. 아마 예전 익선동 모습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처럼 번화하게 변한 모습 말고요. 하지만 저희 집은 아버지가 신경 써서 서양식으로 지으셨어요. 가정집으론 좀 과하다 싶을 정도였죠. 물론 크기가 작긴 했는데 동네 다른 집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죠. 빨간 벽돌로 곱게 쌓아올린 집이었고 마당도 있었어요. 한옥식의 작고 답답한 마당이 아니라 넓게 트인 마당이었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집에 자부심이 있었고 동네 사람들도 저희 집을 잘 알았어요. 남편도 그 당시 저희 집이 인상 깊었던 모양인지 만나는 동안 계속해서 집 이야기를 했죠. 혹시 그 집은 나중에 누구한테 유산으로 가나요? 그건 정하셨어요? 네? 그런데 집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 좀 이상했어요. 제가 뜨악한 표정이었는지 남편이 허둥지둥 손을 저었죠. 아니, 그냥 여쭙는 거예요. 뭐 동생분한테 가겠죠.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아, 네. 그냥 수다 떨다가 그런 소리까지 나온 모양이라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처음 만났지만 남편도 그리 나쁜 사람으론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후 몇 번 만났는데 사람이 괜찮아서 저희는 곧 결혼을 진행했어요. 시댁도 그냥 평범하셨거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그리 나빠 보이지도 않았어요. 결혼 직후에도 나쁜 분들은 아니었죠. 남편은 저희 친정에도 제법 잘했고 그때 당시에 남편으로선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외도도 안 하고 집에 생활비도 꼬박꼬박 갖다 주고 처가댁에도 안부 인사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할 순 없었지만요. 그런데 그 당시 시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렇듯 시댁에서는 저한테 아들을 원하셨어요. 결혼하고서 한참 동안 저희가 아이가 들어서질 않아 초조했죠. 시댁에서는 혹시 저한테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셨고 저 역시도 초조했어요. 시댁이 한약방을 작게 하고 계셔서 저한테 임신할 때 좋다는 약도 지어주셔서 그걸 다려 먹었는데도 안 되더군요. 남편도 걱정스러워했고요. 그런데 시댁에서 한 번 더 약을 지어 그걸 먹던 중에 임신이 되었어요. 남편은 무척 기뻐하면서 이제 아들만 낳으면 된다고 했죠. 한약사인 시아버지도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내 약이 꽤 잘 듣는단다. 멀리서도 아들 낳겠다고 약 지으러 자주 들어오지. 넌 몸이 썩 좋은 애가 아니라 두 첩이나 들었다만 그래도 아들은 확실히 낳을 게다. 네, 아버님. 그냥 몸조리만 잘해라. 아주 듬직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내 낳게 해줄 테니. 그때부터 시아버지는 저한테 열심히 약을 더 지어주기 시작했고 전 감사히 먹었어요. 실제로도 제법 손님이 있는 한약방이었으니 나쁠 리 없었죠. 남편은 제가 임신한 동안 저한테 참 잘했어요. 그러면서 간혹 저희 친정에 같이 가서 인사를 드리기도 했죠. 친정에서는 제가 남편 참 잘 얻었다면서 셋째 사유가 최고라고 저희 남편을 예뻐해 주셨어요. 집이 넉넉한 편이니까 여러 가지로 잘 챙겨주셨었죠. 용돈도 따로 주시기도 하고 온갖 맛있는 음식은 다 내주시기도 했어요. 저희 집이 정육점을 하니까 고기가 얼마나 흔했겠어요. 그러니 일단 남편이 가면 한우 가장 좋은 갈비로 갈비찜을 해주시거나 곱게 육전을 부쳐서 주시거나 하여튼 집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음식들을 해주셨어요. 남편은 그걸 먹으면서 친정에서 너스레를 떨며 맛있다고 좋아했죠. 하루는 남편과 제가 친정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서였어요.
남편은 아버지와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엄마는 저랑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 좀 걱정이다. 너희 아버지가 자꾸 다른 사업을 하겠대. 무슨 사업이요? 아휴, 모르겠어. 무슨 유통업이라는데 너희 아버지 평생 정육점만 해왔지 않니? 그런데 나이 먹어서도 정육점에 발목 잡히기 싫다고 백정이란 얘기 듣기 싫다면서 다른 일을 하겠대. 엄마는 걱정 가득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아버지는 거의 평생을 정육점에서 고기 만지는 일만 해오셨기 때문에 다른 일은 거의 모르셨죠. 물론 장사를 잘해서 사업을 많이 키우셨기 때문에 장사 자체를 잘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모르는 다른 분야의 장사까지 잘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엄마가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갔죠. 아니, 갑자기 왜요? 그 전까진 그래도 계속 지금 정육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에휴, 옆에서 바람 넣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 얼마 전 갑자기 동창하고 만난다고 하더니 아무래도 그 사람인 것 같고 동업을 하겠대. 그 사람이 잘한다면서. 저는 정말 많이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 일에 입을 댔던 적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죠. 일단 저도 출가 외인이었던 데다가 당시엔 아버지가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분 행동에 대해 뭐라 할 수 있는 가족이 없었죠. 돈도 잘 버시고 성격도 불같아서 뭔가 잘못 말하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친정에서 집에 돌아오고 나서 남편이 그랬어요. 여보, 장인어른이 뭔가 다른 사업 시작하신다던데? 아, 그거 당신한테도 말씀하셨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어? 난 엄마가 나한테 말해서 알았지. 아, 나도 오늘 알았네. 와, 그거 잘 되면 돈 되겠던데? 나도 한번 같이 해볼까 혹하더라고. 그런데 장인어른이 난 그냥 회사 다니고 한눈 팔지 말라고 하셔서 좀 속상했어. 남편은 장난처럼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그 장난스러운 말투 뒤로 어딘가 자존심이 상한 듯한 모습이 보여 전 좀 걱정이 됐죠. 남편은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당히 셌는데 아버지한텐 사업 참여를 이런지하에 거절당한 모양이었죠. 뭐 저라도 사업 전혀 모르는 젊은 사위라면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 법했어요.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니까 그렇겠죠. 엄마가 그러는데 아무래도 걱정된대. 뭐? 우리 아버지 평생 정육점만 하셨으니까 그 외의 일은 잘 모르시니까요. 하면서 남편이 소리를 내더니 찬찬히 절 훑어봤어요. 만약에 사업 잘못될 수도 있단 거요? 그럼 저같이 위험하잖아. 아, 그렇지.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더라고. 남편은 뭔가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전 그래도 그게 저의 친정을 걱정해주는 건가 싶어 좀 고마웠죠. 그 후로는 아버지의 사업 이야기는 저한테까지 들려오지 않았어요. 저는 걱정 반, 그래도 잘 하시겠지 싶은 마음 반으로 기다렸죠. 그 사이 저는 막달이 되었고 곧 출산을 했어요.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죠. 제가 당연히 아들을 낳을 거라 잔뜩 기대하고 있던 시댁 부모님은 너무 실망한 얼굴이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나 한약을 많이 먹였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 죄송해요, 아버님. 얼마나 몸이 안 좋고 병이 있으면 그걸 그리 먹고도 애가 딸을 낳아. 아이, 세상에. 시아버지는 모든 게 다 제 건강이자 유전자 탓이라며 자신의 약이 그렇게도 효험이 있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모두 산모인 제 탓이라고 했어요. 전 그렇게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란 사실 때문에 구박을 받으며 혼자 울었죠. 아이를 낳았는데도 축하도 받지 못하는 제 처지도 슬펐고
태어나서도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제 갓난 딸에도 너무 가여웠어요. 하지만 시부모님도 얼마 뒤엔 좀 진정하려 노력하면서 말씀하셨죠. 그래, 일단 첫째는 딸을 낳았으니 둘째는 아들을 낳도록 해보자꾸나. 아직 네가 어리고 하니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을 게다. 그래, 너희 친정에서 돈 내서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하면 나아지겠지. 시부모님은 혀를 차셨어요. 그건 저한테 들어간 한약 비용만 해도 엄청나다면서요. 하지만 그만큼의 말씀만으로도 전 숨통이 트여서 그래도 이 집안에서 제가 이혼 안 당하고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남편도 애가 딸이란 사실에 무척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지만 그래도 어쩔 수 있냐면서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는 간신히 갓난 딸애를 안고서 다음 아이를 기약하면 되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저희 친정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희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이야기였죠. 당시 저희 집엔 그래도 전화가 있었어요. 시댁에서 분가하고 살고 있어 다행이었죠. 갑자기 전화가 시끄럽게 울려 받았는데 친정엄마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전화 받자마자 엄마가 한탄하셨죠.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 처음 받으면서부터 저는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 큰일 날 게 없어서 전 혹시 누가 쓰러지시기라도 했나 싶어 걱정이 됐죠. 왜요,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요? 너희 아버지 사업 잘못됐다. 네? 파산했어. 오늘 빚쟁이들이 집으로 왔다. 아유, 난 여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줄만 알았지 뭐냐. 아유, 여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네 아버지가. 엄마는 거의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비록 정육점하는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힘들게 사신 적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고부터는 별다른 고생하지 않고 사셨거든요. 충격이 무척 크셨는지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셨어요. 사실 충격은 저도 컸죠. 전 태어나서부터 언제나 아버지가 돈을 잘 버셨거든요. 그리고 언제든 아버지는 무너지지 않는 강한 분이었고 성격도 다혈질에 누구와 싸워도 지는 법이 없었어요. 당연히 저로선 아버지가 사업 망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엄마, 어떻게 아버지가... 아휴, 그러게 말이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니? 아니, 그보다 네 언니들은 지금 아버지 사업에 보증에 서서 난리란다. 그쪽 시댁들까지 엮여서 말이다. 언제 이렇게 일이 커졌는지 알 수가 없구나. 세상에. 전 임신에 출산이란 큰일을 겪느라 몰랐는데 아버지의 새 사업에 욕심났던 언니들과 언니들의 시댁에서는 아버지 사업에 투자하고 보증까지 서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온통 돈이 다 엮여서 한꺼번에 망하게 생겼다고요. 아직 어린 남동생을 걱정하면서 엄마는 계속 울다가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갓난 딸을 안고서 가만히 방에 앉아 멍하게 생각했죠. 사실 친정이 무너진다는 건 정말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영혼이 강하고 단단한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저는 이곳저곳 언니들한테도 전화를 돌려봤지만 같은 말뿐이었어요. 언니들은 도리어 부모님을 원망하며 대체 왜 그런 사업에 자신들을 끌어들였냐고 했죠. 사실 돈을 욕심내서 투자한 건 언니들이었어요. 사정을 잘 알 수 없었던 저는 이미 이러는 불행에 언니들에게 뭐라 할 수도 없었죠. 저는 급하게 친정으로 가봤어요. 갓난애를 떼어놓을 순 없어 아는 체였죠. 친정 안은 온통 빨간 딱지로 도배되어 있었고 엄마는 집안에서 울고 계셨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엄마는 눈물을 닦으면서도 급하게 손을 휘저었어요.
너 빨리 나가라. 근처 어디에 또 빚쟁이가 있을지 몰라. 가족이란 거 알면 너한테도 무슨 피해가 갈지 모른다. 얼른 나가. 엄마, 하지만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그래도 넌 시댁하고 남편이 있으니 다행이구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저 역시 시댁과 남편이 절 홀대하고 있어서 불안하기 그지없었죠. 아이도 딸을 낳아서 더했어요. 저는 결국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 다음날 남편이 있을 때 전 힘들게 남편에게 친정일을 말했어요. 이제 친정에 가지 못할 것 같고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하더니 곧 저희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으셨고 남편은 정말 뭔가 일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니 그러면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다고? 네, 지금 우리 언니들까지도 전부 빚에 휘말려서 난처해진 상황인가 봐. 큰일이네 정말. 그럼 우리 뭐 유산 받는 거 그런 것도 다 날아간 거야? 유산이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말에 전 깜짝 놀랐어요. 아직 저희 부모님 정정하신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꺼낼 때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심각한 얼굴로 눈을 찌푸렸어요. 장인어른이 나중에 미리 챙겨주시겠다고 했어. 나하고 술 드시면서. 그런데 그게 다 날아간 거잖아, 지금. 아니, 그건 지금 그런 걸 말할 때는 지금 말해야지. 당신처럼 애도 잘 못 낳고 거기다 딸만 낳은 여자하고 사는 이유가 뭔데? 남편은 얼굴을 잔뜩 찡그렸어요. 화가 잔뜩 나서 남편은 짜증을 내며 일어섰죠. 하여간 당신 만나고 되는 일이 없어. 못생긴 데다 애도 잘 못 낳는 여자를 친정 하나 보고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친정까지 풍비박산이라니 대체. 여보. 시끄러. 나 오늘 우리 부모님 댁에 가서 자고 올 테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곤 집을 빠져나가 버렸죠. 전 갓난 딸을 안고서 방 안에 처박혀 오들오들 떨면서 울었어요. 아무래도 안 좋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당시가 겨울이라 날이 추웠는데 난방 켤 생각도 못하고 애만 껴안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안 좋은 예감은 항상 잘 맞게 마련이죠. 집으로 며칠 뒤 전화가 왔는데 시댁이었어요. 너희 친정 망했다는 게 사실이냐? 네 어머님. 너무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그동안 시댁 부모님에게서 아들 못 낳았다고 너무 싫은 소리를 들어와서 전 위축이 잔뜩 된 상태였죠. 그런데 지금 시부모님은 그때하고는 차원이 다를 만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세상에, 어쩜 넌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니? 어머님, 죄송해요. 애도 못 낳더니 기껏 낳은 건 딸이고 집안 살림도 엉망에 친정은 망하고 너 정말 너한테 아군 따라다니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에휴, 너처럼 운 더러운 앤 처음 보구나. 처음 봤을 때부터 복없게 생기긴 했어. 안색이 어둡고 얼굴은 말라 빠져가지군. 에휴, 하여간. 그리고 곧 시어머니에게서 시아버지가 전화를 바꿨는지 일장윤서를 늘어놓았죠. 취기가 잔뜩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너처럼 박복한 여잔 다른 집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너희 부모도 다 알면서 널 들여보낸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버님. 정말로, 정말 아니에요. 됐어. 더러운 년, 당장 이혼해라. 아버님. 더 이상 널 두고 봐줄 이유도 없다. 이제 정말 이혼할 때야.
시아버지는 그렇게 호통치고 곧장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아마 시댁 부모님도 정말 저희 친정이 망했는지 알아보셨겠죠. 저는 전화를 끊고서 한참이나 울었어요. 이 겨울 돈 한 푼 없이 친정도 망한 제가 쫓겨나서 대체 어디로 갈까요? 너무 막막하고 앞길이 캄캄했어요. 저는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본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자였거든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정말 말로만 하지 않고 절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내쫓았어요. 갓난 딸을 데리고서 옷까지 몇 개만 챙겨든 채였죠. 전 뭔지도 모르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났어요. 쫓겨났던 날, 저는 정말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친정으로 가보았지만 그 며칠 사이에 집은 완전 폐허처럼 조용해졌더군요. 그 사이 엄마와 아빠는 어디로 가신 건지 집은 텅 비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언니들에게 전화해 볼 수도 없었죠. 그 집들도 이미 난리가 났을 테니까요. 저는 그래서 갓난 딸을 끌어안고 친정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친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산났다는 사실도 너무 충격이었고 시댁과 남편이 저를 정말 쓰레기처럼 버려버렸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죠. 그래도 살붙이고 열심히 노력하며 부부로 가족으로 같이 살고자 했는데 전 그렇다 치고 저희 딸은 그래도 그 집안 핏줄인데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였구나 싶어 그게 그렇게 서럽고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저는 갓난 딸을 품 안에 안고서 울었어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들 거지이거나 미친 여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난데없이 작은 아이를 하나 안고서 엉엉 울고 있었으니까요. 울면서도 아이가 꼬물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딸의 체온은 따스했고 아이 특유의 전내도 나고 있었죠. 그 순간 이 아이의 목숨이 저한테 달려있다는 사실이 갑작스럽게 크게 다가왔어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제가 절망했다는 사실에 흠칫 놀라고 얼른 일어났죠. 추운 곳에 한참이나 앉아있느라 몸이 삐걱댔지만 아무 생각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제가 살아야 저희 딸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허둥지둥 일어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와 아주 친하던 아저씨가 떠올랐어요. 그 아저씨 역시 사업을 하셨는데 식품 쪽이었죠. 저희 아버지가 고기 쪽이었다면 아저씨는 식재료 쪽이었어요. 그리 머지않은 곳에 아저씨의 사무실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기억해내고 저는 염치불구하고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찾아가 문을 두드리자 그곳에서 아저씨가 나오셔서 놀라서 절 얼른 안으로 맞아 들여주셨죠. 아니, 너 어쩐 일이냐? 아저씨. 어릴 때부터 배워온 터라 아저씨는 저를 조카처럼 생각해 주셨어요. 이미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계신 눈치라 저는 그냥 가만히 시댁과 남편이 절 쫓아냈다는 사정을 말했죠. 어쩌다가 그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한테 시집을 갔니? 에휴, 정말 고르다 앉은뱅이를 고른다더니. 아저씨가 한탄을 하셨어요. 저도 할 말이 없어 그냥 아이만 안고서 가만히 있었죠. 아저씨의 사업은 그리 크지 않아서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를 못 도와서 참 면목이 없다. 너 지금 갈 곳 없으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겠니? 아, 그래 주실 수 있나요? 그래. 우리 공장 작게 있어서 기숙사도 작지만 있거든. 거기 잠시 있다가 내가 나중에 작게라도 집을 구해주마. 아니에요, 아저씨. 있을 곳을 권해주셨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정말 감사해요.
적어도 갓난 딸과 얼어 죽지는 않게 되었으니 아저씨에게 받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전 정말 감사하게도 공장 기숙사의 한 교통의 자리를 받아 거기서 아이와 함께 먹고 잤어요. 갓난 딸을 안고서 좁은 기숙사 안에만 있지 말라면서 아저씨는 저한테 나와서 일도 좀 배우고 한번 해보라고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아저씨의 호의에 힘입어 여러 가지 회사 일을 배웠어요. 아저씨께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그리 시원치 않아서 사업하는 데 도움도 안 되고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드님은 제 나이 또래였는데 회사에 나오긴 했지만 그때까지도 일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돈만 쓴다고 했어요. 저는 회사 일을 아저씨에게 배우면서 그 아드님과도 친해졌어요. 그렇게 아저씨 회사에서 일하고 먹고 산 지 거의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그때쯤 아드님은 조금씩 더 착실해지기 시작했죠. 아저씨는 간혹 제대로 일하고 있는 아드님을 보면서 저한테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 일하는 거 보고 자극받은 것 같더라. 네가 일을 참 잘하거든. 저요? 그래, 너 일 참 잘한다. 사업적인 머리가 있어. 너희 아버지 피를 이어받은 티가 나. 아저씨가 그립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빠와 엄마는 그때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고 행방이 묘연했죠. 저는 제 갓난 딸과 제 자신을 추스르느라 가족들을 찾을 만한 여력도 되지 않았고요. 저는 우울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저씨 덕분에 안정적으로 따뜻한 곳에서 밥 먹으며 우리 딸을 기를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저는 더 전력으로 일했고 아기 키우는 일 외에 신경은 전부 일에만 쏟았어요. 몇 년이 지나자 이제 아저씨는 제가 없으면 일할 수 없다면서 저에게 아주 많이 의지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놀라운 건요. 아저씨의 아드님과 제가 호감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전 딸아이를 껴안고 사무실에서 야근할 때가 있었는데 아저씨는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셨지만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제 자리는 공장 옆에 붙은 공간에 마련해 주신 곳이라 저와 딸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물론 매우 좁고 소박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거기서 어린 딸을 데리고 놀면서 이것저것 일을 했어요. 어느 날은 아드님이 저한테 와서 쑥스럽게 일을 묻더니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물었죠. 왜 그러세요? 그게 저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저녁이라도 한 끼. 저녁이요?
솔직히 같이 일하는 몇 년 동안 쌓인 호감이 있었기에 저도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옆에 어린 딸이 있잖아요. 전 난감해져서 딸을 바라보았고 아드님도 머쓱한 얼굴로 뒷머리를 긁었어요. 그러면 제가 밥을 시킬 테니까 같이 드실래요? 여기서. 네? 아, 그럴까요? 평소 공장 사람들과 그냥 식당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기분 환기가 될 것 같았어요. 아드님은 밥을 시켜서 제 자리로 가져와 마주 앉아 먹기 시작했는데 앞에 앉은 저희 딸에게도 밥과 국을 시켜서 먹기 편하도록 직접 말아주시더군요. 딸이 조금 산만한 편이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놀아주신 덕분에 저는 밥을 편하게 먹었어요. 별다른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분과 가까워져도 좋지 않을까 더욱 생각하게 되었던 일이었죠. 아저씨도 저희의 감정을 눈치채고 있었는지 서서히 가까워지는 저희 둘을 흐뭇하게 봐주셨어요. 결국 저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그 후엔 제가 본격적으로 회사 일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아저씨는 아드님보다 도리어 제 쪽이 믿음직하다며 사업적인 머리가 좋다고 칭찬하고 의지해 주셨거든요. 아니, 이제는 아저씨가 아니라 시아버지고 아드님이 아니라 제 남편이었죠. 저는 제 딸에게 다시 아버지가 생기고 든든한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를 도와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시아버지의 공장은 의외로 굉장히 튼튼하고 내실 있는 회사였거든요. 이 회사가 조금만 더 욕심내면 잘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식재료 쪽에 아이디어를 내서 신제품을 개발해보자고 추진했어요. 사실 제가 주부다 보니 시아버지는 남편보다는 훨씬 그런 쪽으로 눈이 밝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양념들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회사의 크기는 부쩍 성장했어요. 너무 빨리 성장해서 다소 무서울 정도이기도 했죠. 한번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속도가 정말 무섭게 빨라지더군요. 저희가 통제가 안 될 정도로요. 물론 중간에 여러 번의 위기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와 제가 함께 힘을 합쳐 회사를 키워나갔어요. 시아버지는 공장 현장의 생산에 통달한 분이었고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회사를 성장시키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는 제가 예전에 절 쫓아냈던 시댁에 대해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지경이었죠. 그렇게 거의 20년이 흘렀어요. 저는 40대가 되었고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해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그 지역에서 잘 산대 정도가 아니라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 진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죠. 제 회사의 이름을 대면 식당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 그 회사구나 하고 아실 만큼의 인지도가 되었으니까요. 저희 회사는 역사는 제법 오래됐지만 그래도 정보통신 쪽 기술을 많이 받아들여서 생산 라인 혁신도 노리고 있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고 자잘한 시스템들을 과연 어떤 업체의 것을 쓰고 어떤 업체에게 유지보수를 맡기느냐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었죠. 아버님, 뭐 생각해 놓은 거 있으세요? 아니, 내가 뭐 이런 쪽에 알기나 하겠니? 네가 점구 영리하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완전히 회사를 경영하는 공동대표자로 역임하고 있었고 시아버지께서도 공동대표자인 동시에 공장 현장을 맡아 관리해주고 계셨어요. 저는 우리 회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업체들의 관리 시스템 견적서를 받고 그걸 올려보라고 했죠. 당연히 매우 큰 회사들의 것이 올라왔어요. 전 그걸 훑어보고 그날은 결정하기가 좀 애매해서 피로해진 나머지 그냥 집에 돌아가려 했어요. 제 대표 사무실에서 나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을 거쳐 걸어갔어요. 저희는 대표 사무실이 안쪽에 있고 복도를 따라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과 미팅룸이 있거든요.
일부러 사무실을 들여다보고 직원들에게 먼저 들어간다고 인사를 하는 게 제 버릇이었죠. 직원들이 그래도 대표 얼굴은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미팅룸에도 살짝 들여다보고 가곤 했는데 그날도 복도 옆으로 있는 미팅룸에 슬쩍 눈길을 줬어요. 그런데 미팅룸 유리문 안으로 그 안에서 회의하고 있던 사람과 눈이 마주쳤죠. 아마 거래처 직원인 모양이었어요. 그 직원은 순간 놀라 얼굴이 굳었고 다른 직원들도 뭔가 느끼고는 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얼른 일어서서 문을 열고 인사했어요. 저는 괜히 회의 방해한 것 같아 미안해서 웃으면서 방 안을 둘러보다가 그 안에서 매우 낯익은 얼굴을 발견해버렸죠.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은 원래 대기업에 다녔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매우 초라한 몰골을 한 영업민이 되어 있었죠. 양복은 다 다르지도 않았는지 구겨져서 볼품 없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잔뜩 나서 제대로 관리도 못한 것이 다 보였어요. 저는 놀라서 그 남자를 바라보았고 그 남자는 주눅든 눈으로 절 흘끔흘끔 보다가 이내 그 눈에 놀람이 어리더군요. 전 남편도 절 알아본 거였죠.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습기도 했죠. 저는 미팅룸 안에 있는 저희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회의 중이었나요? 아, 이번에 저희 그 관리 시스템 도입하는 거 관련인데요. 이쪽 거래처 것은 저희 그 심사에서 탈락시켰는데 다시 한번 봐달라고 대체안을 들고 오셔서. 직원은 난처하다는 듯 말했죠. 자세한 말을 안 들어도 알겠더군요. 보통 이런 경우 여러 회사의 견적서와 제안서를 받아 그 중에서 걸러서 저한테까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 회사의 것은 애초에 걸러져서 저한테까지 닿지도 않은 것이었어요. 잠깐 갈등했어요.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켜서 망신을 좀 줘볼까 하고요. 하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아까웠어요.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남편과 저희 딸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랬군요. 알았어요. 수고들 해요. 저는 그대로 돌아 나왔어요. 그때 전 남편이 무슨 생각인지 허겁지겁 뛰어나와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당연히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기겁을 했는데 전 웃으면서 전 남편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이죠? 남편은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헐떡였어요. 남편의 번들거리는 눈이 한껏 욕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도 말이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당황하고 숨고 싶었을 텐데 그 욕심 많은 전 남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머리 굴리는 게 보였어요. 우리 집 그때 이후로 몰락했어. 재산 전부 날아가고 우리 부모님도 모두 병 걸려 돌아가시고. 그래요? 그래. 그리고 나도 회사에서 잘려서 지금 중소기업 영업으로 뛰고 있어.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이런 자리에. 남편은 제 옷차림과 주변에 서 있는 직원들을 둘러보았어요. 당연히 보였겠죠. 제가 높은 사람이라는 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전 남편의 모습이 우습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그 사람과 마주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불쾌했어요. 전 남편은 뭔가 말을 하려고 제 소매를 잡으려 했고 저는 점잖게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러자 직원들이 재빨리 몸으로 전 남편을 맞고 밀어내버렸죠. 나이 먹은 전 남편은 형편없이 비틀거리더군요. 저는 좀 우스워서 전 남편을 쳐다보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복도를 걸어나가 버렸어요. 저 사람 다음번엔 우리 회사에 들이지 마세요. 불쾌하니까. 직원한테 이야기하고서 저는 차를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더 이상은 전 남편이나 그 사람 가족들에 대해 제가 신경 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복수를 꿈꾼 시절이 없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제가 잘 되고 보니 복수라는 것의 의미가 아예 존재하지 않더군요. 고작 저런 사람한테 시간을 허비했구나 하는 허탈함만 남았을 뿐이고요.
그래도 저한테는 행복한 가족과 제 회사가 남았으니 헛된 인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라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나름 착하게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보니 너무 억울하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에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할 줄만 알았던 그날은 제게 가장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저는 O형이고 아내도 O형인데 태어난 아들은 B형이었습니다. 산부인과의 착오로 아이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학생 때 배웠던 내용들은 생각하며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아들의 B형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머리로는 친자검사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친자검사를 해보자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내의 출산 이후 병원에서 있었던 6일이라는 시간은 고민과 답답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병원 퇴원하고 처갓집으로 아내와 아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으로 손자를 보려 처갓집으로 오셨는데 근심이 가득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빠가 돼서 이제 어깨가 무거워졌나며 농담을 던지셨지만 저는 전혀 웃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과 아내의 혈액형이 적힌 병원 검진 결과서와 제 혈액형을 말하면서 아들의 혈액형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쭉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인어른께서 그럼 니놈 말은 내 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거냐? 라고 하시며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 같은 놈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라고 하였지만 끝까지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제 뺨을 때리셨고 아내는 저한테 실망이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내가 서럽게 울길래 일단 저희 부모님도 아기의 혈액형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도 있으니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말을 했어야 된다면서 제가 너무 경솔했다고 혼을 내셨습니다. 순간 제가 알아본 인터넷 정보들로 인해 괜한 오해로 엄청난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아내의 거짓말 눈물 연기에 모두가 다 속은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뺨을 때리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혼내시고 아내도 저를 원망을 하고 있으니 장모님께서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풀고 가지 않으면 평생 오해의 골만 깊어져서 모두가 힘들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딸인 아내는 당당하다고 하니 친자 검사를 해보자고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면 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검사의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하지만 혹시 모른다면서 3군데 검사업체에 의뢰하기로 하고서는 일주일 뒤에 다시 처갓집으로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저와 아내, 아기의 침과 머리카락을 채취하고 3군데 검사업체에 모두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화로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아이의 친모로 나왔지만 저는 아이의 친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4일 정도 지나니 의뢰를 보냈던 모든 검사업체에서 서류로 검사 결과서는 받았고 3군데 다 검사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때가 아내의 출산하지 3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고민과 걱정에 지쳐 있었던 저는 충격적인 결과에도 그냥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 결과서들을 가지고 처갓집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처남네도 오고 제 동생네도 왔습니다. 사람들 다 오지 않아서
결과서는 보기 전까지는 아내는 꼭 이렇게 해야겠냐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과서를 양가 부모님부터 처남네, 동생네까지 모두 보았습니다. 아내는 잘못했다며 무릎을 바로 꿇었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결과서 보기 직전까지 저한테 화도 내고 서운해하던 아내를 보면서 저를 대신해서 너무 미안하고 속상할 것 같아서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하나 고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결과서는 보고 있자니 도저히 낯색 하나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던 아내의 본 모습에 더 이상 며느리로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다며 먼저 처갓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도 장인 장모님에게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실 거라 믿는다며 나가셨습니다. 변호사인 제 동생은 어떻게 해야 할지는 형과 형수의 결정이지만 형수의 외도로 인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면서 모든 면에서는 제가 더 유리하다고 하고는 아버지와 함께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처갓집에서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에게 애 낳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라며 다구치던 아내가 맨발로 뛰쳐나와 나가는 저희 다리를 붙잡고 잘못했다면서 비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당장 용서해주고 가라면서 평생 다 갚으면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고 빨리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맨발로 제 차를 타서 집까지 따라왔고 집안에서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연차를 내고 3일 정도 아내와 같이 있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다른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경위도 듣게 되었습니다. 홍대 쪽으로 외근을 갔다가 일찍 끝나서 같이 외근 나갔던 여직원들과 클럽도 가고 헌팅 술집도 갔다고 하였습니다. 가볍게 몇 잔 먹고 집에 간다는 것이 만취를 하였고 눈을 떴을 때는 헌팅으로 만난 처음 본 남자와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옷을 입고 나와서 집으로 왔고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 본 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기억이 없어서 별도의 피임약을 먹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이후에 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거 하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기는 제가 싫다고 하면 절대 제 눈에 안 보이게 할 테니까 한번 용서해달라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몸매 망가진다면서 임신하는 것이 그렇게 싫다던 아내는 몸조리 되는 대로 진짜 제 아이를 갖자면서 계속 용서를 빌었습니다. 결론은 애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게다가 약 1년 전에 간 모텔과 술집의 CCTV를 찾아서 애 아빠를 찾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제 눈에 안 보이게 한다지만 좋은 방법이 없으니 결국에는 제가 같이 키워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 뻔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다며 일단 이혼 쪽으로 생각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듣는데도 화도 원망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기만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돌싱으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나름 넉넉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유학까지 부담 없이 다녀왔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고 저만의 사업이 하고 싶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셨던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지만 오랜 설득 끝에 아버지 밑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부 사업부를 가지고 나와 계열사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매출이 잘 나오던 사업부였기에 첫 사업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와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변호사였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와 조언을 구하면서 친해졌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도 커지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밖에서 보이는 저희 부부는 성공하고 행복해 보이는 부부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넘어가니 아이를 가지기를 원했지만 저는 아직은 좀 더 일도 하고 싶고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만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육아 도우미를 통해서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꼭 낳아야 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부부가 모두 아이를 원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가지고 낳으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에 저희 부부 나이가 3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아이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었고 결국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엄청 기뻐하였지만 저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된 임신이 아니라 거의 남편의 계략에 속아서 된 임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임기 시즌에 퇴근 후에 유독 술 한잔하자며 술자리를 만들었고 그럴 때마다 평소보다 더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 가면서 정신을 못 차릴 때까지 술을 많이 마시게 만들었고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남편은 피임을 잘하였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저는 그 말에 여러 번 속다 보니 어느 순간에 임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거짓말 및 의도한 것도 아니고 피임 도구 불량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신 우울증까지 왔는데도 남편의 계속된 잠자리를 요구하였고 정말 미칠 것만 같아서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각방을 쓰기 시작한 초반에도 몰래 제 방에 들어와 잠이 든 저와 관계를 가지고 나가곤 하였습니다. 몇 번이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방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때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고 남편의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남편이 뭘 하고 다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바람 피운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얼마나 지나지 않아 그 소문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내연녀와 데이트하고, 숙박업소에 들어가고, 차 안에서 스킨십하는 등 수많은 사진들과 그것에 관련 카드 내역들이 차곡차곡 쌓였고, 그것들은 본 남편은 순순히 바람피웠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한 번이 실수라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지난날의 상처들이 있는 상태에서 남편의 바람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며칠도 안 돼서 뱃속에 아이를 유산하였고 그 후에는 남편과 이혼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하면서 그나마 남편에게 남아있던 일말의 정마저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라면 치가 떨렸고 다시는 연애와 결혼 같은 것을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에만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40살이 되고 나니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나름 성공을 이루었지만 기쁨과 여유를 같이 즐길 가족도 없고 그 흔한 취미도 없었습니다. 살면서 가본 여행이라고는 전 남편과 간 신혼여행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만 하다가 늙어버리면 나중에 후회를 할 것 같아서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노는 것도 놀아봤어야 알 것이고 같이 놀 사람이 있어야 놀 텐데 그렇지 못한 저에게는 난감하고 어려웠습니다. 몇 번 떠난 해외여행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무언가 불편하기도 했고 수시로 회사 업무 전화를 하면서 국제전화비만 왕창 나오고 여행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행도 제대로 못 즐기고 말도 음식도 안 맞는 곳에서 비싼 돈 들여가면서 있는 것보다는 한국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는 제주도에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가서 쉬었다 오는 걸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내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외진 곳에 있는 전원주택이어서 그런지 갈 때마다 풀들이 제 키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풀 베고 청소하고 먹을거리 사려 마트 다녀오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 바빴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니 여행 오는 기분이어서 좋기는 하지만 제주도를 즐기지 못하고 매번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결국 큰 마음을 먹고 한 달에 일주일은 제주도에 머물면서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서 업무를 끝내고 나면 구경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에서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웃사촌들과도 왕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이웃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한다고 하여서 놀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술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어울리다 보니 너무 마음도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좋았던 저는 다음번에 제주도 내려가면 제가 파티를 열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서 제주도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음먹었던 대로 동네 사람들과 파티 약속을 잡고 혼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성이 자란 풀도 베야 하고 각종 장도 봐야 하고 테이블 세팅 등 파티할 장소도 만들어야 하고 먹을 것도 만드는 등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동네 사람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도움을 요청을 하였고 옆집에 살고 있는 남자가 시간이 된다면서 왔습니다. 남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저는 그냥 혼자 할 수 있다고 가라고 하였지만 혼자서 어떻게 다 할 수 있냐면서 괜찮다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막했던 저로서는 고맙기는 했지만 제 집에 외간 남자와 둘이 있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 저를 눈치챘는지 조심히 저에게 혹시 최근에 이혼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던 저는 퉁명스럽게 최근은 아니지만 이혼한 것은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도 이혼했고 배우자에 대한 상처가 커서 무작정 여자라면 거부감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면서 제가 왠지 그래 보이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혼한 이야기와 전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한참을 각자 전 남편, 전 부인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준비도 얼추 끝이 나고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고 그날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가고 나니 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습니다. 조용히 치우고 있는데 집에 갔던 그 남자가 옷을 갈아입고 와서는 같이 치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고마웠고 또 이런저런 각자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제법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는 집안에 뭐 고칠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 달라면서 연락하면서 지내자면서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수시로 그 남자가 와서 망가진 나무 데크와 테이블도 고쳐놓고 풀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양주를 선물로 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남자가 좋은 술은 좋은 사람과 함께 마셔야 더 빛이 난다며 안주와 양주를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집에 있던 맥주까지 다 마셨고 술이 약하다던 그 남자는 제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먹었던 술자리를 치우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데 제 머리는 온통 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그 남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방을 자꾸 왔다 갔다가 하였는데 그 남자가 들어와서 같이 자자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소파가 불편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그 남자 옆에 누웠습니다. 갑자기 저를 와락 안고 자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고 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술은 그 남자 입술에 닿았고 제 손은 그 남자의 아랫도리에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기다렸다는 이런 저의 행동에 맞춰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몇 년 만에 받아본 남자의 손길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뜨거워진 저희는 그날 이후로 시간이 맞으면 서로의 집을 들락거리면서 사랑을 나누었고, 이렇게 잘 맞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현재는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그 남자는 제 일정에 맞춰서 같이 제 서울집에서 지내고, 제주도 내려올 때는 제가 그 남자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한 이후로 요즘이 제일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가끔씩 이 남자와 결혼하는 상상을 하고 있지만, 또 상처가 될까봐 아직은 조금 두렵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잘 지내겠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